명검을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검을 이 왕들이 다투어서 가지려고 그랬고요.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이 내 거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거도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만들고 나면은 그 장인들을 죽여버리고자 했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와 같은 칼의 신화가요, 저는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고인돌을 발굴할 때 보면요, 흉노나 그 엑스칼리버 같이 고인돌 앞에서 딱 칼을 딱 꽂는 경우가 실제 발견되었거든요. 안녕하십니까. 경제사학과에서 고고학을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있는 강인욱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책을 하나 추천하기 위해서 왔어요. 제 책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추천할 때 한 가지 큰 원칙이 있는데요. 먼저 책을 보고 정말 추천할 가치가 있을 때 추천을 하는데요. 사실 이 책은 제 주전공이 아닙니다. 소중고고학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분야를 다루었는데요. 책의 내용도 참 재밌었고요.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그러한 그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가 고고학 그러면은 이제 땅을 파는 것만 많이 이야기해요. 그런데 고고학의 범위는 땅, 바다, 공중 가리지 않습니다. 인간이 살았었던 모든 흔적은 고고학의 대상이 되지요. 그런데 전 세계의 3분의 2가 바다 아닙니까? 또 한국도 3면이 바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다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인데요. 바닷속에 있는 유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는요, 삽 대신에 산소통을 두고 잠수를 해서 건져와야 되는, 우리가 왜 땡볕에서 고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잠수병. 그래서 소중고고학은 고고학인데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또 한국은 한 50년 전에 신안 앞바다에서 보물선이 나와서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서 최근 한 10년 사이에 아주 빠르게 발전된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 신생 분야이죠. 같은 고고학이지만 저도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러한 분야이지만은 국내에는 실무진들을 위한 그러한 지침서만 있고 모든 사람이 읽고 함께 이해하기 위한 그러한 책은 거의 없었고요. 아마 이 책이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소중고고학을 전공하는 동시에 본인이 직접 다이빙을 해서 유물들을 건져오는 그 거친 바닷속을 몇십 년간 헤매던 그러한 저자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역사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바다에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책 좀 넘기면요, 짠물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그 짠물에서 건져오는 그러한 역사의 흔적들을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 소중고고학이라고 하는 정말 중요하지만 잘 몰랐던 분야를 알려준 그러한 책이었고요. 책을 보면은요, 청동기 시대부터 최근에 근대 대항해 시대까지 거의 모든 시대를 망라해서 우리의 수많은 역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한번 재미있게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고고학자가 평생 공부할 거를 지금 5분 만에 설명하라고요? 농담이고요. 사실 연대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이 고고학자가 평생 풀어나가야 될 숙제이기도 한데요. 방법은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상대연대라는 것이 있고 절대연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수능이나 각종 평가하시는 분들 쉽게 알 수 있겠죠. 상대연대는 글자 그대로 무엇이 더 빠르고 늦고만 쭉 밝혀주는 방법입니다. 그럼 어떡하냐? 바로 지층입니다. 우리 지층이죠. 밑에 깔린 게 더 오래되었다는 그 원칙입니다. 즉, 유물은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은요, 의미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골동품상에서 중요한 유물 나왔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거는 영화적 상상력인 게요, 설사 그게 중요하려면요, 정확하게 어느 지역, 어느 지층에서 나왔다는 것이 알려져야지만 그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상대연대는 그런 식으로 하고, 또 하나는 형태 자체를 보는 게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가 분명히 밝혀졌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예가 핸드폰이죠. 자, 제가 어떤 영화를 봤어요. 영화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작은 핸드폰 썼다가 갈수록 핸드폰이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즘으로 올수록. 다음에 다시 플립 나오고 뭐 폴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물들은 점진적으로 변화를 해요. 하다못해 옷에 이 깃을 봐도요, 옛날 옷 보면은 되게 넓은 양복 입고 촌스러운 거 볼 수 있어요. 갈수록 작아지고 넓어지고 하죠. 자, 그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배열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절대연대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정확하게 마치 디지털 기계 나오듯이 몇 년 찍어주는 건데요. 그거는 지금은 다 알고 있는 가장 일반적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그 영화 오펜하이머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 오펜하이머의 맨하튼 프로젝트가 우리 고고학자들을 해방시켜준 사건이었었어요. 왜냐면은 그 맨하튼 프로젝트에 참여했었던 리비라는 사람이 이 자연 속에 있는 방사성의 방사성 탄소 C14이라고 하는데요. C14는 우리 탄소는 보통 12입니다.
근데 여기 14예요. 쉽게 말하면은 12인승 차에 14명이 탄 것 같은 불안정한 그러한 원소이죠. 그러니까 이게 한 5,200년 정도를 반감기로 해서 절반이 줄어들어서 그 C14이 질소로 바뀝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제가 숨을 들이쉴 때요, 제 이 대기 속에 있는 그 공기가 들어가죠. 대기 속에 있는 미량이지만 C14도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죠. 그러면은 저는 더 이상 산소를 호흡하지 않으니까 새롭게 C14는 공급되지가 않고 제 몸속에 남아있는 C14는 5,200년의 절반 정도로 쭉쭉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 뼈나 목탄을 가지고 그 떼보면은 분석을 하면요, 그 연대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밖에도 상당히 많은 절대 연대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은 방사성 탄소 연대가 가장 일반적이고 또 뭐라 그럴까, 정교함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자세한 거는요, 대학원 들어오시면 제가 더 설명드리겠고요. 또 다른 방법은 이제 글자가 나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제가 동전을 갖다가 얼마 전에 파묘라는 영화 보니까는 왜 이렇게 그 주인공이 동전을 확 던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거 저희 고고학자들도 하는 방법입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발굴을 다 하고 나면은요, 묻어요. 땅을 묻는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동전을 던져가지고 후대에 또 누가 또 혹시 합니까? 또 제3의 또 고고학자가 발굴할지 그때 야, 헷갈리지 마. 우리 저기 2025년도에 우리 발굴했어. 거기 동전에 연도 써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좀 수고를 덜라고 야치 그냥 반 장난 이렇게 던지긴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한 유물의 연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동전이나 글자 같은 게 나와지면은 그걸 통해서 연대를 압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연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면요, 아주 고고학자들은 행복해하면서 같이 나온 모든 유물들을 같이 판단해요. 쉽게 말하면은 이것이 2025년도로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같이 요것도 전부 다 2025년도예요. 나중에 다른 데 봤더니만은 요게 나왔다. 요거는 지난번에 봤을 때 2025년도 거였거든. 같이 요것도 연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방식으로 전 세계를 다 편년하는 것입니다. 한국은요, 보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아주 독특한 그러한 칼 문화입니다. 바로 청동기 시대의 비파형 동검이라는 것과 석검, 이 돌칼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거 참 고마운 질문입니다. 제 박사 논문 주제가 검이었거든요. 한국하고 일본은요, 같은 문화권인데 비파형 동검하고 우리 세형 동검이라 둘이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일본은 세형 동검만 나와요. 일본은 뒤늦게 가기 때문에 비파형 동검은 거의 안 오는데요. 특이하게도 만주하고 한반도에만 이 비파형 동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시간에 고조선의 영역과 거의 비슷하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일치하진 않습니다. 고조선은 그 일부이긴 한데 그 이유가 중국이나 다른 어느 지역에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비파형 동검의 기원이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신기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배워왔을까? 현재 결론은요, 한국의 동검 만드는 기술은요, 유라시아 초원에서 발달된 무기 만드는 기술이 한국으로 와서 만주로 와서 이 현지화, 토착화되게 재개발한 것이 바로 비파형 동검입니다. 반면에 중국은 무엇이냐고요? 중국은 의외로 검이 널리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검은 중국은 지역마다 다르긴 한데요. 우리 보통 중원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중원은 이렇게 길다랗게 생긴 길쭉한 검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보통 중화문명 그러면은 엄청나게 막 연대가 막 길고 한국보다 몇천 년 앞선 줄 알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검의 역사만은 만주와 한반도가 더 길어요. 중국은 검이 늦게 나와요. 그래서 그 검이 기껏해야 3,00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얼마 전에 중국에서도 3,400년 전에 유적 이름은 쭈카오인데 3,400년 전에 그 칼이 나와서 중국의 어떠한 최초의 칼이 나왔다 했는데 그 청동검은요, 중국 본토의 것이 아니라 유라시아 초원 지역에서 살던 유목민들이 쓰던 것이 이렇게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즉 청동칼은 동아시아 전통이 아니었고 유라시아 기술이 들어오면서 현지화가 되었다. 근데 우리가 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청동칼은요, 그 고대의 주요한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보통 칼 그러면 막 이렇게 칼싸움도 하고 하는 그러한 전쟁을 떠올리는데요. 그거는 철제 검이 나왔을 때 더 활발해졌고요. 청동칼은 사실 무르기 때문에 물론 칼을 쓸 수 있지만은 극히 일부였고요. 대부분의 그러한 사람들의 무기는 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한반도하고 일본 이 동아시아의 특징이 뭐냐면요, 청동칼 이외에도 돌로 만든 칼, 석검이라는 것이 더 많이 발달했었어요. 아마 역사책에는 간돌검이라 나오는데요, 마제석검이죠. 정말 잘 만들었거든요. 이게 너무 잘 만들어서 실제 썼나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 썼어요.
고인돌에도 많이 나오고요. 집자리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아주 거대한 고인돌을 보면은 청동칼이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청동칼이 안 나오고 이 돌검이 더 많이 나오고 심지어는 이 비파형 동검을 마치 석검, 이 석검처럼 갈아서 만들어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칼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한국 사람들은 고조선 시대하고 이 갈아서 만든 돌칼을 더 좋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은 전 세계에서 정말 독특한 그러한 청동칼 문화를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청동칼과 돌칼이 같이 조화롭게 사용되었었던 지역은요. 한국하고 북구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렇게 돌칼이 발달한 지역이 없다. 그래서 정말 한국은 이 칼이야말로 중국과 한국을 가르게 해주는 가장 큰 그러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의 병마용 갱에 가면은요, 발굴하면은요, 다 병마용 갱은 다 이렇게 진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실제로 이 칼들을 만들어서 채워놓은 것이 발견되었는데요. 지금도 거의 녹슬지 않은 상태로 1m 이상 되는 그런 칼들이 발견되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이 진시황 단계에서의 그 칼 만드는 방법들을 진나라 때의 어떠한 무기 만드는 기술은 상당히 고도로 발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주 장검이 1m 이상 되는 장검이 등장합니다. 이 장검이 만드는 게 또 기술이에요. 한국의 똑같은 시대에 이 한국이나 일본은 한국은 길이가 길어봤자 40cm에서 50cm 이상 안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1m 이상 되는 장검을 썼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은 진시황 진나라 때 꽤 무기 만드는 노하우가 높아졌던 것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국의 그 춘추 전국시대 때 우리가 양자강 유역에 있었던 초나라 밑에 있었던 오나라 월나라가 있습니다. 이 둘 오나라 월나라가 앙숙이었죠. 그래서 뭐 와신상담, 오월동주라고 하는 모든 그러한 고사성어의 기반인데 중국은 기본적으로 칼 자체를 많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칼 대신에 전차를 타고 다른 창을 썼는데요. 오나라 월나라는 유독 이 칼, 명검의 고향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밀림이 많고 숲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병들이 더 유행했었고 보병이 유리했기 때문에 칼을 많이 썼었죠. 그래서 이 간장, 막야 그 밖에 다양한 그러한 그 명검들이 여기서 등장했어요. 월절사나 오월춘추 같은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 명검을 만드는 장인들의 이야기가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든 검을 이 왕들이 다투어서 가지려고 그랬고요. 심한 경우는 이 사람이 내 거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거도 만들어주면 안 되니까 만들고 나면은 그 장인들을 죽여버리고자 했었던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 칼들이요, 실제로 발굴이 되었다는 게 또 이게 재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월왕구천의 검은요, 실제 몇 번에 걸쳐 발굴됐고 월왕구천이라든지 그와 싸웠었던 오나라 왕 부차, 그러니까 실제로 아니면 월나라 왕 함려, 우리가 왜 역사책에만 보던 사람들의 칼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지금도 중국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게 엉뚱하게도 초나라 귀족의 그 왕, 귀족의 무덤에서 발견이 되어요. 근데 지금도 겉에 그 도금한 것들이 있죠. 무늬들이 거의 완벽하게 녹이 슬지 않고 남아 있어서 아주 뭐라 그럴까, 고대의 미스테리, 요즘에 우리 좋아하시는 거 있죠. 뭐 로스트 테크놀로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실제로 일정 부분은 지금은 잃어버린 그러한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녹이 슬지 않았다는 그 이유는요, 한동안은 뭐 크롬 도금을 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최근에 연구 성과를 보니까요, 주석을 담금질을 했는데요, 이걸 가왕 처리를 해가지고 이게 한마디로 노하우의 승리인 거예요. 누구든지 간에 밥만 먹고 그것만 해서 대륙을 이어서 기술을 만들었다면요, 지금은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노하우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노하우가 발현되었고요. 또 그 칼은요, 가보기 때문에 잘 포장이 돼가지고요, 진짜 밀폐하듯이 꼭 묶어가지고 그 케이스에 넣어 두었기 때문에 거의 외부와 접촉이 되지 않은 상태였죠. 그러니까 넣을 때와 큰 차이가 없으니까 거의 완벽하게 녹슬지 않은 상태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무엇이냐? 발견된 것은 이 월왕구천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다른 초나라의 무덤이다. 실제로 오나라 월나라의 명검들은요, 중국 전역에 흩어져서 나옵니다.
왜? 이 사람들은 서로 싸우다 망했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 망하니까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명검들을 각 지역마다 경쟁적으로 그거를 이제 가져갔고 서로 선물도 하면서 갑오로 살다가 자기 죽으면은 자기가 살던 곳에 묻어버리고 하는 식으로 이게 전래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역설적인데요. 좋은 무기에 대한 어떠한 인간들의 그 집착 중요하긴 한데 보면은 나라가 망하고 할 때는요 무기가 부족해서 망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사람들이 서로 협동하지 못하고 앞날을 내다보지 못해서가 아니었나라는 것이 바로 오나라 월나라의 명검이 주는 역설적인 어떤 뜻이 아닌가 합니다. 일단 저는 고고학자이기 때문에 칼 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아서왕의 엑스칼리버죠. 딱 뽑아서 하는 그러한 장면 떠오르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칼을 꽂아서 숭배하는 그러한 풍습은요. 북구의 그 덴마크, 핀란드부터 시작해서요. 흉노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똑같이 있었어요. 저는 여기서 재밌는 게 우리 명검 그러면은 컴퓨터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아이템 떠올리시는데요. 의외로 실제 그들이 승왕했었던 칼은요 화려한 칼이 아니라 이가 빠진 다 헌 칼이었습니다. 식객이란 영화 보니까 뭐 숙수에 무슨 갑오에서 이렇게 헌 칼 있지 않습니까? 왜 걸려 있잖아요. 왜 요리사들 벽에 비슷한 원리예요. 진정한 전사의 칼은요 한 번도 쓰지 않은 것 같은 화려한 빛나는 칼이 아니라 이가 다 빠진 달고 다른 칼입니다. 그래서 흉노에도 그런 칼이 있어요. 경로도라고 해서요. 경로도. 이거는 헌 칼인데요. 헌 칼을 꽂고 사람들이 숭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치 뭐 불상이나 십자가 놓고 하듯이 헌 칼을 놓고 해요. 꽂아 놓고 합니다. 똑같죠. 아서왕의 엑스칼리버랑.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체가 이미 돌아가신 전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헌 칼은 살아생전에 용맹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재미있는 것이 그와 같은 칼의 신화가요. 저는 한반도에서도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고인돌을 발굴할 때 보면요. 흉노나 그 엑스칼리버 같이 고인돌 앞에서 딱 칼을 딱 꽂는 경우가 실제 발견되었거든요. 그게 춘천 중도 레고랜드, 말 많은 중도 레고랜드에 고인돌이 발견되었는데 고인돌의 바로 앞에서 비파형 동검이 발견되었습니다. 전 그래서 이건 꽂혀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는 오림동이라는 데에 고인돌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칼이 꽂혀 있는 데에다가 이렇게 경배를 하는 점이 암각화로 나와 있기까지 합니다. 그럴 정도로 역사 속에 아서왕의 엑스칼리버 같은 신화는요, 어쩌면은 아서왕뿐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에 거의 비슷하게 한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 보면은요, 가장 대표적인, 그러니까 일본은 선진 기술을 받지 않으면 발달할 수 없는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국 또는 중국에서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표적인 예는요, 바로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 때 한국도 쌀농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이 기술이 어떻게 하는지 아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드는 것을 어깨너머로 슬쩍 보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럴 때는 이거는 무엇인가 교류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는 중국과 한일은 거의 관계가 없어요. 중국과 한국도 청동기 시대에는 거의 교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했겠지만은 기술을 받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 때 보면은 중국에서는 거대한 솥과 같은 청동기가 나오지만 한국은 그와 같은 솥, 정 또는 역이라고 하는 청동기죠. 그런 거 한국은 쓰지 않았거든요. 받지 않았다는 뜻이죠. 반면에 한국은 유라시아의 청동기 기술을 받아서 여기에 다시 일본은 전래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래됐다는 것은 기술의 노하우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푸집에 놓고 만드는 방법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다만 기술이 같다는 것이 똑같이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사실 많은 게 사실입니다. 가장 좋은 예가 단유세문경이라고 하는 거울이죠. 단유세문경은 우리 교과서에 나올 정도로 정말 그 미세한 그러한 기술을 보여주는 작품이긴 한데요. 청동기인데 만주 고조선 지역은요, 한국 것만큼 그렇게 정교하지가 않아요. 만주권이 이렇게 번개무늬 같이 되어 있는데 한국은 0.3mm에서 1mm 내외로 정말 치밀하죠. 반면에 이 한국에서 또 개량된 청동기 기술은 일본으로 넘어가서요. 일본에서는 세용동검하고 단유세문경을 또 만들어요. 근데 여기서 일본은 한국에서는 만들지 않은 또 독특한 물건을 만듭니다. 바로 무엇이냐? 청동방울이에요. 동탁. 또는 일본말로 도다꾸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청동 방울이 있긴 있어요. 근데 되게 작아요. 근데 일본은 그걸 엄청나게 키웁니다.
키워서 마을 축제 때 막 걸어놓고 치고 뭐 애니메이션 영화다 보면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신기한 게 중국이나 일본, 베트남 전부 다 이렇게 거대한 청동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베트남에는 청동 드럼을 치고 거대하게 만들어서 중국은 거대한 그릇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거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일본에 가서 청동 동탁으로 바뀌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하나가 나오는 게 있죠. 그렇긴 한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어떠한 기술이 왔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역의 여력이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어요. 삼국시대가 되면은요, 여기서는 또 다른 하나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바다를 통한 교역입니다. 삼국시대 그리고 고려시대가 되면요, 송나라의 도자기, 여러 가지 책들 이런 것이 바다를 통해서 대량으로 전래가 되고, 또 반대로 한국이나 이 일본의 특산품들이 사방에 전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철과 같은 그러한 무거운 그러한 제품들도 교육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게 바로 삼한 그리고 삼국시대 이후의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육이 없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류했다라고 편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서 중국이나 동남아 계통이 나온다. 아, 교류했다. 말은 쉽죠. 근데 그 어떻게 만나 루트는 거의 알 수가 없는 게, 요즘같이 뭐 옥천에 가서 택배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때 바다로 가는데, 바다로 가는 길들은 한번 지나가면 남아나지를 않아요. 근데 난파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 실제 글자 그대로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이죠. 근데 가라앉으면 정말 그거는 그 선주나 거기 있는 선원들한테 또는 거기에 물건 넣은 사람들한테 비극이죠. 근데 고고학은요, 참 죄송하게도 어떤 사람들의 비극이 우리한테는 좋은 자료가 되거든요. 난파선은 고대의 하나의 통째로 타임머신을 안에 넣어놓은 것 같은 겁니다. 타임캡슐을 그대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보면은 그 당시에 생생하게 넣었었던 짐들 하나하나가 다 발견되는데요. 이 책 보면은요, 이 책에 재미있는 중국과 인도양의 중간 지점에서 발견된 9세기의 벨리퉁 난파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린 사실 이 책에서 신안 앞바다 이야기도 다루면 참 좋은데, 아마 이분은 거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은데, 이 벨리퉁 난파선도 신안선과 상당히 비슷한 운명이기 때문에 중요한 그러한 자료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난파선에서 타임캡슐이죠. 한 통째로 최대 규모의 당나라 시대 때 유물이 나왔는데요. 특히 여기서 이 벼루가 발견되었습니다. 벼루가 왜 발견되었을까? 정말 많은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 뭐 벼루용도 무엇입니까? 종이에 글을 쓰기 위해서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어디든 가면은요, 거기에 서로 교류를 하면은 얼마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장부를 써야 되거든요. 우리가 글자 그러면은 글자가 발달한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거래하기 위해서란 말이죠. 그러면 아마 그와 같은 상거래 틀려면 우리 가장 먼저 뭐부터 합니까? 저희 카운터에서 왜 이렇게 그 캐셔부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엔 뭐였어요? 먹을 갈아서 글자를 써서 막 장부에 기입하지 않았을까요? 그렇다면은 이 벼루라는 것은 그들이 언제나 교류를 하기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었던 그러한 문방구 제품 물건들을 같이 소중히 가지고 다녔다는 것도 보여줄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은 우리가 몰랐었던 과거 사람들의 하나하나의 어떠한 세부적인 상인들의 모습들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세한 그런 이야기는요, 이 책 바다가 삼킨 세계사라는 이 책에서 한번 자세하게 읽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더 자세한 것들은요, 이 책에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 디즈니에서 파인이라는 시리즈가 막 등장해서 정말 그 히트인데, 그게 그 신안 앞바다 보물선 건지는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벨리퉁 난파선도 그렇고요. 이게 수중고고학은 참 재미있는 게 도굴이 참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신안 앞바다에서도 어부가 우연히 청자를 건져가지고 이렇게 발견된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1975년도에 딱 50년 전이죠. 증도 앞바다에서 중국 원나라 시대 때 배가 일본의 후쿠오카, 옛날에 하카다, 후쿠오카죠. 그 다음에 교토까지 가는 그 배가 침몰해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면 수많은 그러한 도자기와 함께 용천요나 경덕진요 같은 그 당시 최고 중국의 도자기 명품과 함께 여러 가지 글씨, 도자기류 2만 점, 그 다음에 금속, 동전이 28톤이나 발견되었어요. 그래서 더 재밌는 거는 이 친한 앞바다 같은 경우는 도굴꾼들도 많이 그 주변에서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사실 우리가 보물선 하는 보물섬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사실 진짜로 보물섬 같은 이야기는 바로 이 난파선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결코 보물이나 도굴품이 아니라 발굴품이 되어야 되죠.
발급품이 되어야지만 비로소 과학적인 자료가 될 수 있거든요. 전 그래서 이 책을 보면 느꼈던 게 우리나라도 지금 신안 앞바다의 이야기, 더 많은 배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난파선들이 최근에 서해를 중심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이 책을 보시고 나서 아마 저는 몇 년 뒤에 한국에 더 흥미로운 그 난파선들의 이야기가 이런 책으로 나오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에도 수중고고학에 대한 관심을 좀 더 끌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